이제 계약이랑 계약서는 첫 번째 시간에 받고 여신 전문 금융업법, 신용카드에 관한 거를 다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보고 그리고 이제 금융실명제법, 이자제한법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 시간에 데이터 3법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볼 건데요. 일단 약관이라는 게 뭔지는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용약관이라고 하단에 이렇게 있잖아요. 링크가. 그게 이제 약관이죠. 그 회사의 약관. KB국민카드면 KB국민카드 약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약관이 이제 직접 이제 눈으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약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때그때 계속 계약서를 쓰면서 이제 마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똑같은 규정을 약관으로 하나 마련해 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쓸 때만 기존 약관에다가 계약서를 한 장 이렇게 첨부합니다. 그러면은 약관과 계약서가 통합해서 하나의 전체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항상 약관을 작성하고 보관을 해요. 오늘도 제가 내일도 저희 거래하는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 가서 약관을 봐달라는 요청이 와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처음 시작되면은 약관 검토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제 큰 회사들은 기존에 약관이 있고 그걸 이제 보는 일만 하는 거죠. 내가 고객으로서 어떤 회사랑 거래를 한다 하면은 그 회사 약관을 봐야 되는 거죠. 보통은 인터넷 사이트에 그냥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라는 체크만 하는데요. 그 안에 세부 내용을 우리가 보질 않죠. 근데 그런 게 약관이에요. 그러면 이용 체크를 함으로써 실제 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동의해버리는 게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동의를 했는데 나중에 내가 몰랐다 이런 논리가 좀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 볼 수는 또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약관 규제 법이 나온 건데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약관을 안 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상한 약관이 있으면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법이에요. 예, 그래서 약관 규제법은 고객들에게 100% 유리한 법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건 다 무효다. 이렇게만 아셔도 거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에만 적혀 있으면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약관 규제법에 나와 있는 그 준수 사항을 약관이 지켜야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약관 규제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 그냥 어려울 거 없이 다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것만 되고요. 불리한 건 다 무효다 이렇게만 아셔도 돼요. 하나의 어떤 일관된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약관 규제법에 나와 있죠. 소비자를 보호한다 이런 거죠. 사업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관 규제법의 목적은 이렇다.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관이라는 거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목이랑 상관없이 한쪽 당사자가 그러니까 보통 사업주잖아요. 사업주가 한쪽 당사자가 수십 수백 명의 여러 명과 체결할 때 그때그때마다 이제 서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약관 마련해놓고 동의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쪽이 여러 명을 체결할 때 미리 마련한 계약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한쪽 당사자가 되고 이번처럼 고객이 또 한쪽 당사자가 되는 거죠. 이게 고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법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약관이랑 사업자 고객 정의를 봤고요. 회사가 고객한테 약관을 알기 쉽게 이렇게 작성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어로 쓰면 절대 안 되고 한글로 작성해야 된다. 약관은. 그리고 용어를 자기들이 원하는 용어를 쓰면 안 되고 이미 표준화된 용어를 써야 된다. 그리고 색채, 표시, 그 다음에 이제 문자도 크게 알아보기 쉽게 써야 되는데 이게 법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워낙 이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게 다 나와 있어요. 한글, 용어를 제대로 써라. 그 다음에 색채, 굵고 큰 문자를 써서 알아보기 쉽게 해라. 이런 게 이제 사업자한테 의무죠. 그리고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고객이 사본을 달라고 하면 사본을 줘야 된다. 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약관이 아니고 그냥 계약서를 쓸 때 사본을 달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좀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계약이 자기 서명이 들어가면은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처럼 법에 안 나와 있더라도 자기 서명이 들어간 서명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약을 맺었는데 보통은 두 장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날인을 두 개를 한 장씩 나눠 가지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보통 모르는 분들 한 장만 쓰죠. 한 장만 쓰고
한 장을 자기들이 가져가 버리고 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근데 자기가 썼던 계약서는 항상 사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약관규제법도 약관을 고객한테 무조건 줘야 되는, 여기 보면은 고객이 요구할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이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 사본을 줘야 된다. 근데 만약 요구를 안 하면 안 해도 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고객이 요구하면 무조건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설명 어렵게 해서 막 동의만 받아버리고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사전에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요거를 이제 약관을 설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다 이용 약관을 만들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렇게 스크롤바를 내려서 확인할 수 있는 양식을 갖춰야 돼요. 이거 설명 잘못하면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약관을 하나 썼는데 약관하고 다르게 별도로 하나 더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별도로 썼던 게 약관보다 먼저 우선한다. 이겁니다. 아까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특약사항이 일반사항에 우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랑 마찬가지로 개별 약정이 우선하는 거예요. 약관보다. 그래서 약관을 하나 쓰고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하나 더 쓰자 라고 했으면 더 쓴 거, 그게 약관보다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그걸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특별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을. 약관을 해석할 때 다 이게 고객 관점이죠. 그래서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돼서 안 된다. 이거 원칙 규정인데 공정하게 해석되기 당연한 거고요. 만약에 뜻이 애매하게 썼다면 해석을 할 때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약관을 썼는데요. 그 약관이 사람마다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게 애매하게 썼다. 근데 그게 이제 소송을 해서 판사가 법정에서 약관을 폈어요.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 해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고객이 이기는 거죠. 왜냐하면 약관인데 약관규제법 5조 2항에 따르면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되니까 확실하게 사업주한테 유리하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면은 고객이 이 약관을 유리하게 해석해서 소송상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게 고객한테 유리한 겁니다. 자, 공정을 잃은 약관을 썼다 해도 그건 무효예요. 써봤자 의미가 없다. 딱 봤을 때 사업주한테만 유리한 거는 무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관 썼으니까 너가 동의했으니까 그만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 약관 자체가 불공정할 때는 써봤자 의미가 없이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것도 다 안 된다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고객한테 불리하면 안 되고,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우면 안 되고,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세 개 다 고객의 권리에 침해를 주면 안 된다. 이런 건 다 무효예요. 사업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무효가 아니고요. 고객의 권리, 고객의 불공정한 건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 계약 당사자 중에 이제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거. 예를 들어 사업자가 뭘 잘못했을 때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업자는 책임 안 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건 무효로 봅니다. 그러니까 고객한테 유리한 거죠. 사업자가 책임을 면책하는 걸 금지하는 거니까 책임을 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고객한테 유리한 거다. 사업자가 원래 돈을 배상해야 되는데 그걸 제한해 버리거나 그걸 고객한테 떠넘기거나 이런 약관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고객한테 유리한 거죠. 면책 조항을 사업자한테 만들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이제 무효가 되고요. 흔히 이제 가게 같은데 좀 주식회사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고객으로서 내가 어떤 굳이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그 회사의 약관에는 동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약관 안에 예를 들어서 분실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약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고객한테 불공정한 거니까 이건 무효다 라고 주장하고 그 분실물에 대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약관규제법이 있다는 거죠. 사업을 할 때 그리고 기업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설정한 약관이 항상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건 다 무효이기 때문에 애초에 잘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이제 회사를 자문할 때가 많기 때문에 좀 작은 회사들도 많은데요. 작은 회사들은 신생회사는 약관을 먼저 이제 작성을 할 때 약관규제법을 저희가 보고 이 정도라면 괜찮다, 이건 안 된다, 이런 자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안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고 지금 현행 법상 되는 것까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은 항상 포지티브하게 하는데 그 경계선을 자르는 일을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도 그 회사랑 지금 약관을 보러 가는데요. 오늘 마침 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약관규제법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지금 대표님 약관은 이 정도 하면 안 된다,
이건 해봤자 무효가 된다. 이렇게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 직원분이라면 이제 내부의 다른 부서에다가 지금 현재 이런 약관이 있고 우리 고객이 이거를 뭐 클레임을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약관규제법을 봤을 때 이게 안 됩니다. 뭐 이 정도면 약관규제법에서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판단을 이제 그쪽 전문가가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혹시 나중에 사업을 한다면 그리고 뭐 동업을 한다면 그리고 그게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어떤 정식의 회사라면은 약관을 볼 일이 있을 거예요. 소비자로서 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소비자로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이럴 때랑 완전히 반대 입장이 되거든요. 불안해지게 돼요. 혹시 이거 잘못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닐까? 입장이 반대가 돼서 반드시 약관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변호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 고객한테 너가 잘못하면 예를 들어 뭐 위약금을 10억을 물리겠다. 이건 너무 과하잖아요. 이런 거는 무효예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위약금이 있으면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너무 과할 때는 무효가 된다는 거죠. 너무 과하다. 그 기준은 사실 여기 정해놓고 있지 않은데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 뭔가를 잘못해서 회사에 배상을 할 때 배상 금액이 2천만 원인데 뭐 20억을 위약금을 건다든 이런 건 상식적으로 무효가 되겠죠. 근데 뭐 한두 배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판례들을 이렇게 수행을 해보면 소송을 한 두 배, 세 배까지는 법원에서 세 배는 금액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요. 한두 배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다섯 배, 열 배가 되면 그러면 보통 이제 너무 과하니까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판사가 감액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너무 과한 위약금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위약금이라고 항상 100%가 되는 게 아니고 너무 과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밑에 다 1, 2, 3, 4, 5, 6 자세히 보면은 고객한테 불리한 건 다 무효예요. 고객의 해제권이 해제의 권리잖아요. 그거를 배제하면 안 되니까 무효고 사업자한테 원래 없던 걸 주면 무효고 2번. 그리고 사업자가 해제권을 쉽게 할 수 있으면 고객이 부당하게 불이익 받는 거니까 사업자한테 유리한 거는 다 무효예요. 2번, 3번 다 그렇고 그리고 4번도 고객한테 너무 과하게 부담시키면 무효. 그리고 5번은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를 깎아버리면 무효.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사업주한테는 불리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약관규제법은 법 자체가 소비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 안에서 사업주를 위한 내용은 있을 수가 없겠죠. 소비자한테 불리한 거는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법률이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걸 급부라고 하거든요. 한쪽에 주는 걸 급부라고 하고 받는 걸 반대급부라고 하는데 그 서로 간의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 혼자 바꾸거나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썼다면 무효다. 그리고 사업자가 원래 해야 되는 거를 혼자 중단할 수 있게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약관도 무효라는 겁니다. 다 무효예요. 다 무효. 자, 마찬가지로 고객한테 어떤 권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한하면 무효다. 아까 제가 왜 분할 및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시간에. 그 기한 이익이라는 건 이제 고객한테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했던 소송은 그 고객이랑 사업자 간의 그게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랑 개인 간의 소송이었기 때문에 이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리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업 주체가 고객하고 소송을 할 때 기한이익 상실을 제가 1교시 때 말씀드린 것처럼 했다. 그러면은 이게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죠. 분할 및 기한이익. 여기는 기한이익만 나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고객이 뭐 어떤 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제한하면 또 무효. 그리고 고객 비밀을 누설하면 무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업주에게 유리한 건 다 무효다. 자, 이거 네 가지를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취지가 마찬가지로 2번 보면은 고객의 그 의사표시에 대해서 엄격하다는 건 어렵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어렵게 만드는 약관은 무효다. 고객이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이 탈퇴를 원할 때는 그 내용 증명으로 우리 회사에 내용 증명을 3번 이상 보내야만 탈퇴를 할 수 있게 한다. 약관에 2번까지는 안 된다. 무조건 내용 증명을 3번 보내야만 뭐 됩니다라든지 아니면 고객이 탈퇴를 할 때는 반드시 뭐 법률 대리인 통해서만 해야만 탈퇴가 가능하고 본인이 그냥 쉽게는 탈퇴할 수 없다. 이런 거는 고객한테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게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약관규제법에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무효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서 조항이 총 20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효가 됐다라고 하면 나머지 19개도 다 같이 무효가 되느냐? 원칙적으로 그것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뭐 법률 상식이 부족한 분들은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너네가 지금 여기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게 무효기 때문에 이 계약서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런 건 이제 여기서 말한 일부 무효를 몰라서 그런 거죠. 원칙적으로 일부 무효이기 때문에 하나가 무효가 된다고 해도 나머지는 살아 있습니다. 다만 그 하나가 굉장히 핵심적이고 그것만으로는 다른 게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전부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 거 개별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가 무효가 돼도 나머지가 유효하게 남아있다. 그런 게 이제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어떤 무효 사유들 다 고객한테 유리한 거죠. 무효로 만드니까. 자, 그렇게 있고요. 이것도 뭐 원칙 규정이긴 한데 혹시 이제 고객이 내가 그냥 말로 해서 이 회사랑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이상한 약관을 썼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쪽 회사에 연락을 해서 이런 약관을 왜 씁니까? 하고 이제 수정해라라는 조치가 나가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권고를 하게 된 거. 이거는 어디까지나 권고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정상적인 운영을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꾸준히 이제 컨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체라면 이걸 권고를 따르죠. 근데 우리 회사는 도저히 너네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을 내가 따를 수 없다. 나는 법원의 판사님의 판단 한번 받고 싶다 하면은 그러면 법원에 한번 가서 이게 진짜 무효인지 유효인지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죠. 근데 그 전에 고객이 어떤 클레임을 제기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주한테 이게 잘못된 약관이라고 권고가 내려갈 수 있다. 쓰지 마세요. 이런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 구도가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내가 약관이 이게 무효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고객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KB국민카드랑 아무 인연이 없는데 KB국민카드를 예를 들어 쓰고 있지 않은데 내가 오늘 강의를 하다 보니까 KB국민카드 약관이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KB국민카드랑 관련이 없지만 이 약관이 무효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고 해도 법률상 이익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제가 고객으로서 이익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이 아무나 신청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소비자 단체는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건데 사업 운영할 때 저희가 이제 법률 공방을 하다 보면 기자들 통해서 이제 언론에 보도 발표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게 사업상 타격이 더 크죠. 실제 재판 결과를 받는 거는 2, 3년 걸릴 수도 있는데 당장의 그 회사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면서 이렇게 소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권고 규정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 따라도 되긴 한데 강제력은 없는데 이것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봤을 때 고객이 요청했던 약관, 예를 들어 KB국민카드 약관이 뭔가 잘못됐다 라고 하면 인터넷에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개하면 이제 드러나는 거니까 뭐 판사의 판단 이런 걸 떠나가지고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받는 거죠. 사업상 어려워지는 거니까. 이런 것 때문에 불공정 약관을 공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공개해야 된다 의무지 않습니까? 1교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때문에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안 할 수 없다. 예,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를 할 때 회사 입장에서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더 실질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공개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다.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표준 약관이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약관이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지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를 나가서 창업을 했어요. 사업체를 차려서 약관을 만들겠다 했는데 뭐 업종이 있잖아요.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그 업종의 약관을 어디서 보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경쟁사 약관을 봅니다. 소비자로 위장해서 보기도 하고 인터넷에 봅니다. 그걸 해서 우리 회사 실정에 맞는 거를 따라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워낙 이제 기준도 없고 워낙 이게 분쟁이 워낙 많아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 약관을 만들었죠. 업종별로. 여기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를 들어가서 왼쪽에 표준 약관 양식이라고 있잖아요.
하도급도 있지만 표준약관 양식을 딱 클릭하면은 여기 지금 총 84개나 지금 이게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각 업종별로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도 있잖아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코로나 때문에 워낙 말이 많아가지고 업데이트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새로운 업종이 생길 때마다 여기 보면 다 이렇게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 줍니다. 예금거래가 있네요. 예금거래도 있고 이게 이제 자기 업종을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뭐 금융기관이니까 금융 관련된 걸 찾으면 되겠죠. 이거를 보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은 씁니다. 그리고 표준약관에 위반되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 맞게 쓰거나 하나를 첨부해서 더 쓰고 뒤에다 표준약관을 첨부합니다. 이렇게 이게 두껍게.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몇 개를 정하고 나머지는 표준약관에 따른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계약서 뒤편에 있던 두꺼운 약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때 적용될 때 여기 말하는 표준약관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예. 이게 이렇게 있고, 자 상조 서비스 뭐 업종마다 다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 대중문화예술 이게 전속계약서, 연예인 전속계약서. 이거 이제 노예계약이라고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요걸 많이 봤죠. 업무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준약관을 첨부해서 전속계약을 맺어야 된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트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보면 지금 현재 표준약관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작성이 돼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거는 이제 괜찮고, 만약에 이 표준약관하고 다르게 썼다면은 어느 부분이 다른지를 고객이 알기 쉽게 6항에 보면 표시해야 된다고 돼 있죠. 원래 우리는 표준약관을 쓰는데 이 부분은 우리 회사가 특징이 있어가지고 다릅니다 라는 걸 표시해줘야 된다. 그리고 실제는 다르면서 표준약관의 명칭을 쓰면 안 된다 라는 게 8항에 있는 거죠. 이건 표준약관이고 이건 다른 부분이고 이름을 그렇게 표준으로 둔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표준보다 더 불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표준을 따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어차피 무효가 되니까. 약관규제법에 따른 각종 약관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 이 정도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약관규제법이었는데 간략히 정리하면 고객한테 불리한 건 다 무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업주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약관이 있는데 그게 고객과 관련되면 다 무효가 되는 법률입니다. 약관규제법은 소비자보호법이기 때문에 고객과 관련된 불리한 것들을 무효로 만드는 법이었다. 이런 거고요. 지금은 이제 금융실명제법을 이어서 볼 텐데요. 지금 볼 금융실명제법하고 이자제한법은 내용이 작아요. 그래서 법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실명제법은 여기 이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93년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강의 준비하다가 이걸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93년도에 처음 생겼을 때 어떤 목적으로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한번 틀어볼게요. 이게 이제 93년도에 지금 나왔잖아요. 저도 아주 어릴 때인데 그냥 언뜻 기억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뉴스에서 나왔던 거는 잔상은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 전에는 이제 전두환 군사정권이었고 하니까 차명으로 거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김영삼 정권이 나와서 YS가 이거를 실시를 했죠. 93년도에. 이게 대표적인 YS의 개혁이었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타인 명의로도 금융거래가 가능했다 이런 의미죠. 지금 생각하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됐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검은 돈이 있었던 거죠. 누군지 모르는 돈. 돈 세탁도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앞으로는 이제 금융실명제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김영삼 정부가 지지율이 처음에 엄청 올랐죠. 그 법이 사실은 너무 이제 오래 잘 됐기 때문에 법을 추가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래서 법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나라에 이런 게 법이 있었다. 그리고 대체적인 내용만 아시면 되거든요. 여기 말하는 실지명이라는 게 실명. 그러니까 실명으로만 해야 된다. 지금 너무나 당연한 거죠. 거래는 실명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 실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하 실명이라고 하는데 실명으로만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이거 의무잖아요. 모든 거래자는 금융회사 등도 계좌에 있는 돈이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제가 왜 1교시 때 추정한다, 간주한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추정한다는 원칙적으로 이제 명의자 소유긴 한데 예외 사유를 입증하면 벗어날 수는 있다라는 건데
일단 어떤 계좌에 제 이름으로 돈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제 돈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게 실제 다른 사람이 넣었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면 번복은 가능하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명의자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금 통장에 갖고 있는 돈도 그 사람 명의자의 소유가 다 되는 거죠. 예. 자,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제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다만 이제 국가에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제출명령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 제가 소송을 대리하는데 상대방의 금융 계좌를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증거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 판사한테 신청을 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신청 명령이라고. 그럼 판사가 허락을 해줘요. 그러면 판사가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에 명령 통보서를 보내죠. 그럼 은행이 사실조회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은행이 법원에 다시 주게 되고 그거를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 계좌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조사를 할 때 세금 안 낸 사람 조사를 하거나 국정조사를 할 때도 강제력을 동원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은행 관련 금융위원회 불공정 거래 조사할 때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동의 없이도 계좌를 오픈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비밀이 보장되지만 예외도 있다. 라는 거죠. 이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제 계좌 정보를 달라고 했는데 대부분은 주게 돼 있죠. 10일 안에. 예, 제가 제 거를 달라고 하면 10일 안에 주게 돼 있잖아요. 1항에. 근데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6개월 동안은 못 줍니다. 내 계좌 내가 달라고 했는데 왜 못 주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럴 이유가 있을 때는 못 주는 거죠. 제가 2번에 이제 노란색 표시를 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KB국민은행에다가 제 계좌 정보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조석근님의 계좌는 6개월 동안 통보가 유예됩니다라는 회신이 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법률 전문가니까 직감적으로 세 가지를 의심할 수 있겠죠. 제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할 적은 없고, 그리고 뭐 행정 절차를 제가 겪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직감적으로 2번을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소송을 했나? 내 계좌를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나?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사유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왜 내 계좌 정보 달라고 했는데 유예가 되냐라고 모르지만 이런 경우에는 안 줄 수도 있다. 금융기관이. 그런 거고요. 이거 원래 얼마 전에 유명해진 근거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번에 이것 때문에 노무현재단 계좌를 달라고 했죠. 금융기관에. 근데 금융기관에서 통보 유예가 걸려버렸죠. 유시민 이사장이 이건 줄 알았죠. 증거인멸. 검찰에서 이거 뭔가 나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 이렇게 언론사에 제보를 했죠. 그래서 언론사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냐 안 봤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의심했던 것 같은데 실제는 아마 다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과를 했죠. 내가 잘못 알았다. 나는 이것 때문에 노무현재단 계좌가 막혀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 보니까 아니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는데요. 우리가 내 계좌 정보를 못 보는 이유가 1, 3번은 일반인들이 잘 없죠. 근데 2번은 소송할 때 종종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 계좌를 못 봤다 해도 2번을 의심했을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뭔가 했나? 그럴 수 있다. 원칙적으로 거래 정보를 주게 돼 있지만 유예가 걸릴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금융실명제법이었고요. 금융실명제법은 93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돼서 25년이 넘었잖아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모든 금융은 실명으로 거래해야 되는데, 그리고 원칙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유에는 오픈될 수도 있다. 자기 계좌가. 그리고 자기 계좌를 보여달라고 하는 게 막힐 수도 있다. 이런 예외 정도만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자기 계좌를 자기 이름으로만 거래하고 볼 수 있다.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금융실명제법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제한법을 바로 이것도 사실 별 내용이 없거든요. 이거 숫자만 알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이자를 받겠죠? 무상으로 빌려주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럼 이자율을 1년에 26% 복리 아니고 단리라 해도
1년에 25%로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면 그 1% 초과된 거는 무효가 됩니다. 24%니까 2% 초과된 건 무효가 됩니다. 지금 현행 법상 연 25%를 넘지 못하게 돼 있고요. 그걸 구체화한 대통령령 밑에 보면은 여기 대통령령 보면은 연 24%가 되잖아요. 법은 25%못 넘게 돼 있고 그거를 이제 구체화한 게 대통령령인데 24%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돈을 빌리고 갚을 때 연 24%까지만 약속할 수 있어요. 아무 약속을 안 하면 연 5%입니다. 법정 이자가. 회사는 연 6%예요. 소송에선 연 12%고요. 일반 사인 간에 약정할 때 연 24%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연 35%로 돈 빌리는 계약을 했다 해도 그 11%는 무효가 되는 거죠. 여기 밑에 3번에 보면 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최고 이자율 연 24% 초과되는 부분만 없어진다. 그리고 그 사람은 11%는 안 줘도 된다. 그냥 24%까지만 주면 된다. 이거죠. 제가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연 5%인데 이건 이제 두 사람 계약서를 쓸 때 24%까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요건 이제 시대에 따라 다른데요. 7월 달부터 20% 된다고 합니다. 점점 내려가고 있어서 올 7월부터는 연 20%로 바뀐다고 해요. 근데 일단 아직 4월이기 때문에 연 24%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가 지금 엄청 초저금리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내려가는 추세인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할 때 이자 계산이 엄청 중요해서 실제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소송상 이자는 연 12%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빨리 줘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연 24%면 진짜 큰 거거든요. 예. 웬만한 지금 투자해서 연 24% 수익이 안 나오죠. 예. 연 3%, 5% 이렇게 나와도 잘 나오는 건데 약정 이자를 연 24% 맺는다는 거는 거의 맥시멈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걸 넘어서는 거는 이제 무효가 된다. 자, 이자라는 거 꼭 이자란 제목이 있어야만 이자는 아니고요. 그 계약서 명칭이 예금이라고 쓸 수도 있고 뭐 수수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할인금이라고 쓸 수도 있고 채당금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명칭과 상관없이 원금과 추가로 받는 건 다 이자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실제 제목을 못 썼어요. 그래도 이자를 주장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저는 이자제한법 4조 1항에 따라 이름은 공제금으로 썼더라도 실제 이자로 보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약한 것도 이자입니다 라고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이 중요한 거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간주한다고 하죠. 이자로 간주해버린다. 간주이자 이렇게 돼 있죠. 복리도 마찬가지로 그 초과한 거는 무효로 된다. 이거 단리든 복리든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누군가 뭔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2021년 4월 6일 날 돈을 갚기로 했어요. 1억을. 그리고 작년 4월 6일 날 빌려줬다. 그리고 1년 이자를 연 24%로 했어요. 그럼 잘한 거잖아요. 1억을 빌려주고 연 24%를 1년간 빌려줬는데요. 2021년 4월 6일까지 안 갚았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후에는 이제 이자 금액만큼의 배상액을 똑같이 받거든요. 이름이 배상액일 뿐이지 금액은 똑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자하고 다르게 지연 배상은 너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약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못한다. 법원이 직접 감액해버릴 수 있다. 아까 이제 위약금도 너무 과하면 감액할 수 있는 것처럼 손해배상이 너무 과하면은 감액해버릴 수 있어요. 이건 이제 판사 권한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가 과한 거냐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겠죠. 이자제한법에 이런 게 있다. 저희가 봤던 건 일반 사인 간의 거래이고요. 대부업 금융업도 여기 보면은 대부업 금융업은 법을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밑줄 쳐놓은 대부업법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이자제한법하고 이 법이 달라요. 그래서 두 개가 숫자가 항상 다르게 온 경우도 많았는데 현재는 공교롭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부업법이든 금융기관 이자율도 마찬가지로 연 24%예요. 예, 여기도 대부업도 24%, 여신전문금융기관 이자율도 24%. 예, 요거 둘 다 24%니까 세 가지 다 현재는 24%고요. 7월부터 20%로 바뀐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제한법은 그 숫자만 알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자가
100분의 24%까지만 인정된다. 더 적은 건 상관없는데 더 높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대부업이든 여신 전문 금융기관이든 마찬가지로 현재 연 24%, 이건 시대에 따라 다른데 7월부터 20%로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죠. 자, 금융실명제법하고 이자제한법은 사실 뭐 핵심만 있는 거니까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약관규제법 위주로 저희가 봤고요. 또 이제 졸리고 힘드니까 한 15분만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데이터 3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